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어제 가결 같은 부결 이후에 민주당의 내홍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온라인에 이른바 반란표 살생부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반면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민주당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상처뿐인 부결이다, 혹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오늘 내내 쏟아졌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정이 됐던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 소통 방식 어떻게 해나가실지 얘기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이재명을 사랑하라! 대표님 힘내십시오! 이재명 화이팅! 김건희를 특검하라! 오늘 오전 화면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질문에는 이 대표가 즉답을 피했어요. 다만 나를 잡느냐 못 잡느냐 신경 쓰지 말고 민생에 좀 신경 써라. 오늘 저 메시지와 어제 좀 심야 회동 분위기 이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어제 아마 투표 결과를 민주당 지도부 중에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결을, 압도적 부결을 다들 자신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후에 원래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비명계 의원들하고 이제 아마 저녁 일정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취소하고 긴급히 심야에 대책회의를 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당 지도부가 당에 있는 의원들의 민심을 전혀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즉 저변의 흐름은 모르고 다들 방송에 나가서 많아봐야 4표다, 5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당내에 어떤 흘러가는 민심들을 몰랐다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일정을 저렇게 이제 예정된 일정을 했지만 아마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나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와 검찰보다는 당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뭐 최대한 38표, 38명 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반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수습할 것인지 아마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찼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 과연 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 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인지 예. 저는 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정성호 의원이 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탑10에서 했습니다마는 예. 자 이제 나갈 사람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의 의미는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실적으로 물밑에서는 이제 서서히 서로 간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은 나 잡는 문제보다 물가 잡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도 어제 이현정 의원 그 표결 직후에 비명계 의원들과 원래 만나려고 했다가 이걸 취소하고 심야 대책회를 열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지막까지도 무소속 의원들한테까지도 다 전화를 했고 1대1로 다 만났고 또 뭐 여러 명을 만났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있는 특히 친명의 핵심 인사들은 뭐 다들 이 낙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 상황을 예측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반대표가 찬성표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 흐름을 못 읽었다는 게 저는 결정적 패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심야 회동을 하고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오늘 저런 민생을 좀 더 챙겨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 어제 표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좀 놀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일단 그 중간에 왜 무효표 분류 여부를 두고 좀 공백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다들 그냥 그냥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그냥 웃고 계셨었는데. 예, 놀랐습니다.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황스럽고 무겁습니다. 놀랬고요. 어제 말 그대로 수면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답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막아야 되거든요. 부결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가결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일정한 표를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이거.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 사실 다 놀랐잖아요. 어제 결과에. 그렇죠. 근데 가장 놀란 사람들이 바로 아마 지금 쭉 얘기했던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일 텐데 이런 비명계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탈표, 반란표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이랑 정치하는 게 맞느냐. 장사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문진석 의원. 일부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2속 챙기기 바쁘다라고 했고 원외 인사인 남형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검찰 독재 방관 세력, 동조 세력 자수하자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꽤 격앙된 반응 여러 가지 지금 쏟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전체에 무슨 폭탄이 몇 개 떨어진 것 같은 아마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늘 그 희생양 찾기 뭐 이런 거를 색출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기명 투표라는 거에 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생양을 찾고 누구냐 뭐 색출하려고 해도 그건 나오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친명계 중에 아니면 관망파 중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 이런 분위기로 가면 결국은 과거에 뭐 좀 당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과연
실체와 맞는 거냐 하는 것도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있고 나면 아마 이게 일종의 화풀이로 이제 이런 그런 뭐 색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아마 앞으로 뭐 2차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온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 뭐 당의 결속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아마 결속을 도모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처음에 뭐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그 아픔은 좀 겪고 가야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아무리 이 대표에게 불만이 있었어도 어제는 힘을 모아줬어야 된다라는 게 뭐 당내 제가 몇몇 의원 통해 보니까 친명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동일하십니까? 그거였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구속영장 신청.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야당 대표를 너무 마녀사냥하듯이 사냥거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체포동의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내에 여러 가지 뭐 의견은 있겠지만 이번은 막아줘야지라는 게 서로 간에 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에서도 그래요. 정당 자체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의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다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좀 일부분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 자체가 이렇게 가자고 하면 좀 소수의 목소리가 양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본회의 부결 부분들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총의를 모았다고 했죠, 사실. 그렇죠. 총의를 모았고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자주 했던 서른 의원 자체도 나와서 부결시키자라고 공개 발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왜 이 신의를 저버렸을까라는 부분에서 신의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죠.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관계가 깨졌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뼈아프게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친명계로 분리되시는 저기 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색출하는 거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이 대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민주당의 갈 길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막에도 지나갑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최고위원들끼리도 약간은 좀 의견 차가 있는 듯해요. 보이기에 따라서는 눈물나게 미안하다는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혹은 고민정 의원은 지도부의 경고를 한 거다. 뭔가 민주당 밑바닥 현역 의원들 민심을 잘 못 읽은 거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저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뭐 이른바 반란표 살생부가 민주당 내에 혹은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현실은 현실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40명 가까이 아마 이 사람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 뭐 지역구까지 공개한 온라인도 있고 이것도 좀 보실까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지금 헌법 정신을 따른 양심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런 물리적인 테러까지 하는 것인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도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고 자유위임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했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또 무기명 투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는 찾지 마라. 양심에 따라서 하게끔 완전히 보장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명단까지 공개해서 압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무슨 표 던졌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부결표 던졌다라고 하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요. 내가 한 명 리스트에서 추렸다.
범위가 좁아졌다, 예. 추적이 계속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거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딸들이 민주당의 게시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게시판을 절대로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당을 공격하는 의견이 올라올 땐 하루에 한 건만 올리게끔 조절을 하다가 예. 당에 도움되는 강성층의 글이 올라오면 또 10분에 한 건씩 올리게 이렇게 게시하는 텀을 자꾸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강성층의 이런 색출 작업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묵묵부답하시잖아요. 예. 사실상 이거 방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비판 목소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뭐 게시판을 조절한다기보다 뭐 트래픽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민주당 내부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민 의원 사실 뭐 어제 오늘 문자 폭탄을 받은 게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른바 개딸들의 살벌한 문자가 어마어마하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오늘 오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문자 폭탄, 여러 문자 공격 비슷한 게 오니까 나는 부결했다라고 실제로 문자 메시지까지 답장까지 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걸 뭐 사실은 솔직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진짜 지금 친명계를 하는 분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 했냐, 투표했냐라고 하는 분들까지 솔직히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 비명계 중에서 부결하자라고 했던 분들은 솔직히 부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리 없는 이 표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실제 이제 나타났던 한 38명 이외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흔들리는 의원들도 꽤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효과가 뭐냐면 이 하나의 어떤 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이 집단적인 어떤 흐름 이게 이제 생기면서 저는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본인이 뭐 공천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왜냐 지역구 가보면 무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부결표를 던져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고민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것이고 또 확실하게 뭐 찬성표를 던진 분도 있고 부결표를 던진 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 실존적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이걸 자꾸 색출하니 뭐하니 하지만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들도 저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더 가치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물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저렇게 볼멘소리를 낼 수 있고 뭐 여론전이니까 국회 밖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과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마치 폭력적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근데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결을 찍지 않은 의원만 최소 3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당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금은 그 규모가 좀 숫자를 넘은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그런 숫자가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떤 그 당내에 뭐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 또는 압박 이런 것들이 그 일부 의원들의 뭐 행동을 좀 제약한다든가 하는 그 시기는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숫자가 커요. 이게 최소한도 뭐 38명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무효표를 던졌다든가 아니면 기권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소극적인 그 찬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 38,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저 정도면 그냥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압박이나 뭐 또는 위협을 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집단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제까지는 사실 부결표를 던졌지만
많은 의원들이 고민 끝에 이걸 찬성할까 뭐 반대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부결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저께는 대장동 배임 문제와 성남 FC 문제 뭐 요 두 가지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2차 체포동의, 3차 체포동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몇 달 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뒤면은 결국 총선은 지금은 1년 1개월 남았지만 그때 되면 이제 1년 이내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 위협의 강도, 그다음에 본인들의 우려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른바 반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서 뭐 저 사람들과 무슨 뭐 이별 예행 연습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특단의 대책으로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게 뭐 말씀드립니다. 분당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뭐 권력 다툼 이런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이 대표 스스로가 뭔가 결자해지 않으면 이 부분 자체가 쭉 이어질 수밖에 이재명 없다. 대표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을 텐데 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아이디어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겁니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저희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전화번호와 얼굴까지 공개한 비명계 의원들이라면서 반란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한동훈 장관의 15분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역설한 15분 발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요. 오늘 비명계의 심경을 짐작하게 할 만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표님 관련해서 쪼개기 구속영장 계속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무도한 세상이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긴 한데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명계 민주당 재선의원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마치 검찰을 오랑캐로 지칭한 이 발언이 표심을 자극했다. 저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 안 바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대표와 만남을 약속했지만 간담회 보고로 간담회를 저 듣고 취소를 했다. 오랑캐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오랑캐 발언으로 대표되는 전날의 발언 전체가 아마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서른 의원과 단독으로 만났다 둘이서 그때 서른 의원께서는 그 이후에 뭔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무슨 결단을 내려가지고 혼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을 하면서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수사다, 조작 수사다라는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나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걸 재확인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아,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옥중 공천까지도 한다는 얘기까지도 막 나올 정도였거든요. 일부 보도고 주장입니다. 그렇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의 일이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이 프레임대로 1년 내내 갈 수도 있으니 이게 민주당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랑캐 발언으로 대표되는 전날의 발언 전체라는 것은 민주당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대표님. 저도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도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비명계도 검찰이 좀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검찰도 어떤 뭐 진술만 갖고 하지 않고 물증을 갖고 수사를 할 텐데도 아예 검찰을 100% 잘못했다. 혹은 악마할 수 있는 오랑캐 발언 때문에 표심이 이렇게 갈린 거 아니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이 대표가 비명계를 품는 혹은 설득 작업이 실패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설득 작업.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의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는 어떤 신뢰, 신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말하자면 뭐 표단속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소통을 강화했던 부분들은 본인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분의 이 발언은 전혀 이게 사실이라고 논리하고 근거 자체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오랑캐 발언? 왜 이런 발언을 했죠? 오랑캐 발언은 오랑캐를 지칭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무도한 수사를 한다.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께서 그걸 맞득치 않았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가 뭐 말하자면 검찰 독재식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제 행동은 또 약간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예. 이 기사를 쓰신 분도 알고 제가 취재도 한번 제가 오면서 이게 예. 왜 이게 나왔지? 그래서 이거 제목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비명계가 예. 좀 마음이 좀 돌아서려고 했었다면 23일 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랑캐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떤 대표직에 대해서 어떤 조금 뭐 심각한 고민을 하겠다.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 그러면 당에 도움이 되는 걸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기자들의 답변을 좀 회피했던 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발언이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오랑캐 발언과 건들렸다. 저거는 저는 사실과는 다르다.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게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건 또 하셨는데 존중하는 거죠. 비명계 예. 쪽에서 저분 혼자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예. 전체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취재를 하고 예. 당시에 뭐 무효표든 말하자면 가결표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의원의 면면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분들을 저도 만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런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돌지 않는다고. 예. 그런 말씀 좀 확인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죠. 예,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런 표심이 있었다면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근데 전체는 전체는 알겠어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 소식을 그래도 저보다는 서 대변인께서 잘 아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인용 하나 오늘 더 할게요. 오늘 전 좀 이 기사도 좀 눈에 띄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그러니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점심을 함께 했을 때 A 의원이 갑자기 글쎄 뭐 갑자기는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인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희생하면 본인도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저는 이 기사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아직 누군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마태복음 27장 낭독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제가 알기로 서울 지역의 모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할 때 휴대전화를 들면서 이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예수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이제 만드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어서 면전에서 뭐 직접적으로 대표 사퇴하십시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빗대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의원도 제가 보니까 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조언을 할까? 바로 이런 어떤 그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이 저는 어제의 투표에 상당히 반영됐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 정치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적진적 목숨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은요 보면 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 지금의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닙니다. 다 지역구가 보면 근소한 표차로 다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 민주당을 갔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이어졌는데 문제는 다음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할 텐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 이 사법 이슈가 지배한다 그러면 실제로 중도층들이 과연 민주당한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의원들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대표 사퇴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바로 오랑캐 이야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 결국 그날의 이 기자회견이 그동안 서른 의원이 이야기했던 뭔가 부결된 다음에 뭔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이다라는 게 다 무산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이고 결국은 이 의원의 어떤 그런 이 마태복음 27장의 의미가 결국은 이제 이 수도권의 상당한 저는 의원들의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이 대표에게 다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비명계의 목소리, 전조 증상은 분명히 여러 보도를 통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 대표의 여러 심경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만한 여러 사진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고, 이 대표 스스로도 어제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혹은 담담하게 신상 발언을 했을 때까지,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침묵, 어제 표결 결과 이후의 표정들, 물론 사진 4장으로 이 대표의 심경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당사자인 이 대표가 어제 오늘 꽤 롤러코스터처럼 여러 감정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상민 의원이 이탈표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방탄국회 또는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의 가결이고 기술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너덜너덜한 방탄복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해졌죠. 이 부분이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의 얘기, 기권 무효 11, 11, 9 합치면 20표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찬성을 한다면 어제 체포동의는 가결이 됐을 텐데 139표였기 때문에 그건 찬성으로 봐야 된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숫자 말고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본인 거취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상민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로남불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대선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 공약했죠.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에 나오면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이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말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은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탄정국이라는 게 이번 한 번 막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예. 앞으로 2차, 3차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손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이제 한 19표 정도가 되죠.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제외한 찬성표 139표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2차, 3차 방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야말로 찬성표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다 하는 관점에서 빙산은 10%만 위에 나와 있습니다. 90%는 물 밑에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이상민 의원이 당내에 여러 의원들을 접촉해 본 결과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저걸 100%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내에 있는
뭐 아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상민 의원이 접촉을 하겠죠. 예. 근데 그 느낌 5선 중진이면요. 알겠습니다. 웬만큼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정치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죠.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문 없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확보했고 특히 그 밑에서 회계 책임을 받던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거부하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다 했다면 제가 봐서는 뭐 3월 중에는 아마 그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대학생들 여름방학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감옥가 있을 겁니다. 한 6월까지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이제 수사가 좀 더 진척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가을쯤은 내전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울쯤에는 어쨌든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된다. 그러면 단일 체제로 분당 안 되고 이제 총선 치를 수 있다. 오늘 국민의힘의 목소리 중에는 쌍방울,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은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의 주장. 한술 떠서 하태경 의원은 6월 오기 전에 이 대표가 수감됐을 거라는 표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 부결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탑10에서도 계속 전망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인 이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이 두 개를 일단 영장을 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현동, 정자동 또 이제 그 쌍방울 관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여당 의원들 특히 이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여당 의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월에 뭐 영장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맡겨두는 게 저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평론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당 의원의 검사 출신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마치 뭔가 검찰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이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도록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구속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망이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당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저는 보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은 일단 이렇게 했어요. 뭐 여름방학 오기 전에 감옥 가 있을 거라는 하태경 의원의 상당히 수위 높은 주장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흐름은 그렇다는 건데 본인 판단에는.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검찰의 다음 단계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좀 봐야 할까요?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그 내부 목소리 알려진 보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가결과 다름없는 결과니까 수사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를 향한 이게 좀 힘이 실릴 거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당 내부와 야권 성향의 의원 가운데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뭐 검찰 내부로서도 뭐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제 표결 결과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대장동 수사도 좀 더 보강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뭐 대북송금 의혹이라든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또 다른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보통 평범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법원에만 바로 가니까 기각이 됐을 때는 기각된 사유를 봐가지고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재청구를 하거든요. 예. 보통은 재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특수하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정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건 그대로 두고서 재청구를 하는 거는 국회의 표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하.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꼭 따라 나오게 되는 거는 검찰로서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이대로 해가지고 보강 수사하겠지만 이 상태 그대로 아마 다시 또 표결로 붙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이제 보강 수사를 해야 될 게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백현동이나 쌍방울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된다. 그럼 이제 그 네 개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다시 청구하는 거 아마 그거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시점이 좀 꽤 떨어진다 싶으면은 지금 이번에 부결된 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쌍방울과 백현동 사건은 이제 별개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장 청구를 다시 하는 아마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그 변호사 말씀은 다시 한번 화면을 제가 볼게요. 이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이 현안 수사 중심으로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만약에 그 428호 약정, 저수지에 돈 모은 것처럼 천화동 1호에 대한 이 지분 얘기, 이거에 대해서 뭐 만약에 검찰이 물증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영장을 쪼개기로 청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뭐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 정무적 판단 이후로 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만약에 혐의가 좀 더 밝혀지면 이 구속영장 청구에 집중할 것이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가 시점이 비슷했을 때 한꺼번에 붙이는 거 요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부결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표결해 주십시오. 요거는 사실 모양새가 조금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맞지 않으면 두 개는 분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찰의 다음 단계는 그렇게 전망이 된다. 네. 물론 뭐 개인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향후의 검찰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 남은 의혹들을 좀 더 보강하는데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측대로 이 대표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장동 의혹을 재판에 넘긴다. 만약에 재판에 넘긴다면 어제 한동훈 장관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각각의 주장처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짜고 내정한 김한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준비한 4위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인 예상이잖아요. 이제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영장도 이제 날아올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최강욱 의원, 국회에서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범계 의원,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위기는 분명한데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그럼 또 한 번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여당이 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이제 당론 부분은 이제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번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도부로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지의 부분도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검찰 자체가 계속해서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과연 본인들이나 현 정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3번 했을 때 당시의 여론은 처음에는 소환행했을 때는 뭐 하나보다 했는데 2번, 3번 검찰이 너무 자주 하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많이 조성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쟁 아니면은 뭐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국회에 던지면서 야당 대표를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의도는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 좀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 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만에 하나 영장이 넘어온다면 예. 이번 건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계속 예측하는 것들이 이 부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가결이 될 것이다. 다음번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명계에서도 하고요. 예. 근데 정치가 아무리 좀 비정하고 야박해도요. 그래도 동지잖아요. 정치를 같이 하는 동지라는 의미에서 예. 사자우리에다가 던져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효표와 기권표를 보시면 이게 찬성표로 거의 이번엔 던져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 이거를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해석을 하냐면 예. 이상민 의원과 다른 해석은 예. 무효 기권표가 20표라고 했죠. 이거를 찬성이었는데 그냥 봐줬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찬성표는 이미 122표에서 돼 있고 17표는 넘어갔어요. 예. 무효와 기권은 뭐냐면 부결은 하기 싫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내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야박하게 아예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향후에 당론 채택이 아니더라도 아예 검찰에 먹잇감으로 던져줄 공사는 작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요. 이건 뭐 네. 가정이고 상상력입니다만 국회로 오면 또 본인 관련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걷지 말고 이런 특단의 조치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회기 잠깐 멈춰주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다음 체포동의안이 어떤 게 넘어올지 모르지만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넘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사의 진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현동 정도고 이제 정자동은 사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현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관계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가 끝까지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 이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검찰 수사도 그게 검찰 중요하고요. 수사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확실하게 잡혔다 한다면 그러면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이 정도의 물증이라면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겠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법조인인데. 그래서 너무나 이게 똑 떨어지는 그 어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서 뭐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봤는데. 떳떳하다고 주장이야 뭐 항상 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증거로서 많이 확보가 돼 있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이거는 좀 가야 될 게 사실은 사법 리스크 하지만 실제로 이게 좀 현실로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앞에 두 얘기는 저희가 나눠봤고 특히 이 부분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당장 다음 달 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기일이 3번으로 잡혀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 공판 준비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의 매주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묶음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기소는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도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차례나요? 그렇죠.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땡겨서 잡기 위해서는 집중심리 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재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소요되는데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랑 전략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루짜리 재판 준비하려면 일주일 정도 준비해야지 충실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나요? 왜냐면은 사실관계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변호인이 거의 빙의가 되는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증인신문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맞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기록하고 본인이 아는 거를 다 매칭을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재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 재판에 대해서 하루 준비한다 쳐도 사실상 당대표로서 업무는 못 보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급속히 붕괴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소환 조사나 이런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국회 신상발언 준비보다 앞으로 이제 있을 재판 과정에 이 대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당장 다음 달 3월 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런데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침없는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랄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좀 궁금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짚어봤어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동 피고인이고 지금 우리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튜브 출연,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제하도록 소송을 지휘해달라. 이게 오늘 공식적인 재판부에 대한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요청이었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재판 내에서 소송 지휘라고 표현하는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규정에 해당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따른 제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이 예정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증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증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고 있다. 혹은 아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별도로 하고 싶으면 별도의 법원 절차를 통해서 가처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형사 재판 안에서 더 이상의 제재 조치는 사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가 본인에게 꼭 득되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오해 사지 않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구두 경고하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에 따른 제재 조치나 이런 게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권유나 대략적인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형사사건의 관련자들이 유명한 사람인 경우에 언론 인터뷰도 중간중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느 정도 안 된다. 이거를 또 그렇게 재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 오는 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면 또 그건 또 잘라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도 없이 그냥 금지한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구두 경고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튜브에 톡 찍어서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판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사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혹은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본인 직접 맞받아친 적도 있었는데 이 여론전에 대해서는 상시 특히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1년 동안 재판받던 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바꿔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식의 어떤 관계성들을 얘기하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본인의 증언들을 계속 언론 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지만 김만배 씨가 버티면서 본인의 증언, 그다음에 전언, 진술 이 자체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는 따지고 보면 대장동 일당에서의 핵심 예전에 성남시와 관련됐을 때 본인이 대장동 일당과 손을 잡았던 유착됐던 가장 안 좋은 어떤 죄질이 나쁜 어떤 그런 범죄자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을 계속 퍼뜨린다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제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할수록 본인의 말 속에서 늪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좀 제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좀 적절치 않다.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와서 자꾸 어떤 이건 이렇다 폭로하는 것들은 좀 일반적 시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동 요청을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재판부에 했는데 결국 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제 요청 정도 했어요. 계속해서 폭로성 주장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난 금요일 방송 중에 최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정자동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일부 패널이 한 보도를 인용해서 성남시 조례에는 시 소유인 경우 임대료를 5% 받게 돼 있다는 걸 해당 호텔에는 1.5% 임대료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5%가 아니라 1%를 적용해야 하고 그마저도 더 높은 1.5% 임대료로 호텔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 후폭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판의 핵심은 아들의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 아니냐, 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 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판사랑 친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긴 했어도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4년 전에 정순신 변호사 가족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게 좀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 상고까지 한 건 잘 알려진 얘기지만 특히 언어폭력이라고 그 학교 폭력의 수준을 스스로가 재단해서 아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몰라도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언어 폭력은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그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사실 그 교사가 이제 증언을 해요.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대략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도 아버지만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이런 데 하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변호사인 아버지가 이른바 어떤 법적인 기술 같은 걸 발휘해서 아들을 코치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그 학폭의 그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저 아들이 그 변호사인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정순신 변호사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하고 또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를 달았음에도 언어적 폭력이니 앞뒤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아들 감싸는 발언을 했다. 이거 가해자의 기술 아니냐, 지연결락. 다음 걸 보겠습니다. 뭐 물론 아들의 진술서 써준 적이 없다. 검사로서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맡긴 거라고 하지만 다음 화면 정순신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일부 알려지기로는 당시 고등학교, 그러니까 5년 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선도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줘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사회적 세태기가 이번 그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일부 좀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가운데는 자기 자식, 아들, 딸이 그 가해, 폭력, 학교 폭력이든 어떤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걸 섣불리 인정하는 것보다 법원 소송, 법적 소송을 통해서 뭔가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하면서 퇴학이나 전학 처분의 시간을 버는 이런 세태가 좀 만연했다고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사실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력이 되고 지위가 되는 분들일수록 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학폭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검사라서 개입하기 싫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소송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당연했던 것이고 전문 변호사 선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학생에게 가장 타격이 적습니다라고 아예 플랜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징계 나왔을 때 재심, 재재심 가고 행정처분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걸고 집행정지로 그 처분도 효력을 정지해 놓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 적재적소에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법기술을 발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 법조인으로서 특히 검사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좀 그 비판적인 발언까지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좀 재력이 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그 절차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는 걸 아예 학교에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도 아 이거 학교가 휘말려가지고 오래 가겠구나 싶으면은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의 전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제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공직자가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냐, 정순신 변호사 사례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전해지지만 대통령실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검증도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순신 변호사와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랐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중간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하긴 했으니까 모르는 건 어떡하겠냐,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정보단 상관으로서 정무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번 이른바 정순신 변호사 사태, 아들 학폭 사태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뭐 그거를 어느 쪽에 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선에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지. 물론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뭐 임명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나 경찰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대통령실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의 검증 시스템을 보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적으로 거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 또 한 번 거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정순신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또 공직에 임명될 사람들도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못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다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점검이 끝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시원 비서관 입장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 점검한 이후에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부결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이른바 아들 학폭 논란 꽤 뜨거웠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대통령실의 뭐 입장이 나오거나 혹은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건 뭐 단순히 그 사람 배임 혐의와 관련된 체포라고 일축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겨냥한 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이 스타에 따르면은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좀 생경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이 회사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태국에 있는 항공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체포된 인물은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이 체포된 박 씨에게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이 회사에 채용시키면 어떠냐 이런 지시를 했다. 이 진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전 정부에서는 뭔가 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많았었는데 그럼 결국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 사건은 이미 이상직 의원은 이제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이 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태국에서 표를 판매한다든지 또 소규모 항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전혀 경력이 없는 이제 서모 씨가 여기에 전무로 취업을 하면서 그 일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에 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경호원들도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제 딸이 이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비용 어떻게 들었냐 뭐 등등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박모 씨라는 이 사장이
전주지검에 출두해서 당시 USB를 건네고 뭐 등등 수사에 협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음에 불구하고 뭐 출국 금지를 안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당시에 검찰이 이 사위의 취업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위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즉, 좀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어떤 여기 채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공항에서 이제 바로 체포됐다는데 물론 배임 혐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아마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무 의원 좀 약간 좀 크게 보면 정권 차원의 수사를 보면 얼마 전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히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의원들 재판에 넘기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당시에 수사가 좀 막혀 있다는 평가가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것 또한 뭔가 수사가 당시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를 겨눴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과 관측 뭐 분석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출국 금지조차 안 하고 어찌 보면 핵심 피의자거든요. 그러면 왜 출국 금지를 안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71억 원 배임 문제 뭐 이걸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71억 원 배임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여기 쭉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이 박모 씨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그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현재 뭐 그건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혼을 했기 때문에요. 문다혜 씨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벌써부터 검찰이 이 부분 핵심 인물을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요. 작년 봄에 논란이 컸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인사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기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으로 지금 살인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우리 통일 추구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작년 탈북어민 북송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정의용, 서훈, 김현철, 노영민 관련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이렇게 본 겁니까? 맞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들은 대한민국에 발견이 됐을 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귀순 의사가 밝혀졌던 그 문건들을 삭제하고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서류를 만져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강제 북송에까지 이르렀다. 이건 이제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가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 혐의로 지금 4명이 문제됐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거는 이 4명을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알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4명이 자기들 선에서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건가 납득이 이제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터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4년 전에 북한 선면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 후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으로 강제 추방이 됐던 저 영상과 사진들. 그러니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 전 실장이 오늘 바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재판에 가서 다투어지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일부러 무슨 보낸 것도 아니고 기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고 본인들의 살인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장 귀순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네 사람의 주장인 거고 검찰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나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이 인사들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하나하나 묶어서 전 사위와 주요 안보 라인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는 3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이 토론회를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들 합동연설에 갈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이 사람과 함께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말 호흡을 맞출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 지도부가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된다. 지금 전당대회의 모습은 바로 네거티브 트랩에 갇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당대회 정말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경원 전 대표가 오늘 대구에서 저와 상당 부분 일정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사전에 제가 요청했던 일이었습니다. 김기현에 대한 지지 의사를 외부적으로 공개 표명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는 덫에 걸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좀 흑색 서전은 자제하자라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대구를 가서 김기현 의원 후보와 이렇게 손잡고 있었다. 좀 어느 정도 대세는 좀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지금 원래 이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한 20% 가까운 이제 당원들이 지금 TK 지역에 있거든요. 아마 최대 표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지금 가는 경선에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이번 대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쪽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1차 투표에서 어쨌든 간에 과반을 넘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나 전 의원이 지역구가 수도권인데도 TK에서 좀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이미지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꽤 이제 지지도도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직접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 이게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은 지지 표명을 공개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함께 다니는 것으로 이제 우리 둘은 김나연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지역이 안철수 후보도 꽤 지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코로나 때 여기 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도 이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거든요. 예.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이 2강 구도라고 본다면 2강 구도 속에서 1강을 확실하게 이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번 선거에 본인이 역할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정책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직접 저렇게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지율 흐름을 보면 일단 1, 2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추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울산 땅 의혹의 그 지지율이 잘 안 먹혔다. 그래서 아까 나 전 의원도 네거티브 트랩 얘기를 강조했다면 결국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결선으로 직행하는 아니면 결선 안 가고 그냥 가느냐 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지금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랄까 이게 그냥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본선으로 이게 1차에서 바로 끝날지 아니면 본선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1대1 구도로 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 투기 문제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여당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그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친윤, 비윤으로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좀 갈라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 토론회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실 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서 그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고요. 보좌진 몰래 면직 서류 위조한 거 그게 기소가 되면 그때는 최고위원직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실 겁니까? 저는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이상 2건 이상의 파렴치 범죄는 없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을 빙자한 이 소설에서 현존하는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그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후보,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타지 소설은 저는 적어도 정치 활동 아닙니다. 시작한 이유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장해찬 이사장, 장해찬 후보의 과거 웹소설, 성상품화 논란, 이것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 장해찬 후보도 이제 해당 연예인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로 역공을 좀 펼치긴 했어요. 저 내용 보면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왜 미래로 나가지 못할까?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는데 두 사람 다 제가 봤을 때 잘못했는 부분이 있고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지 청년 정치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화면으로 쭉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등잔빛이 어두웠나? 민주당 내부 기류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상처뿐인 승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학폭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하시길 정순신 변호사에게 하신 거고요. 오늘 댓글 4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학폭 막을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학폭 대책을 좀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4개만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호남 고속도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과거 사례를 좀 시민들도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있었던 운전자들이 하차하니까 술 상자, 빗자루로 정리한 호남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거 보고 도로가 술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했는데 그 반면에 국민들이 보여줬던 저 모습은 정말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서는 바람에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그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상자, 빗자루를 활용해서 몇 부분이니까 저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한 10대분이 저렇게 소주병을 다 치우는 모습 포착되면서 여러 훈훈함을 주고 있는데 과거 사례와 함께 저희가 준비한 10위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3.1절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